사피엔스의 생존법. 이 어려운 세상에서의 우리만의 생존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봤나요? 인간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었고 그 중에서 왜 하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근육이 가장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빨이 가장 날카로워서도 아니에요. 달리기가 가장 빨라서도 아니에요. 사자보다 느리고 고릴라보다 약하고 독수리보다 눈이 나쁜 이 이상한 동물이 어떻게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관계를 맺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대를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보여요. 약 7만 년 전 사피엔스에게 뭔가 일어났어요. 학자들은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불러요. 뇌의 구조가 변했는지 아니면 언어가 발달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근데 결과는 명확해요. 사피엔스가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혁명이냐고요?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해요. 벌은 춤으로 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원숭이는 포식자를 경고하는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통은 전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사피엔스만이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뭘 가능하게 했냐고요? 대규모 협력이에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백,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믿고 협력할 수 있게 됐어요. 돈이 그거예요. 국가가 그거예요. 법이 그거예요. 종교가 그거예요. 이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믿기로 한 이야기예요.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피엔스는 언어를 통해 세계의 한계를 무한히 확장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언어로 만들어내고 그 언어가 실제 현실을 바꾸는 순간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서 자연의 지배자가 됐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면 소심하게 행동할 상황에서 소심하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다시 이야기를 강화해요. 봐, 역시 나는 소심해 라고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나는 원래 이렇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부터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점검해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한번 멈추고 물어봐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야기인가를요? 그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약 1만 년 전 사피엔스에게 또 한 번의 큰 전환이 있었어요. 농업혁명이에요. 인간이 야생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정착했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을까요? 하라리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농업혁명은 사피엔스에게 덫이었을 수 있다고요. 수렵채집인들은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6시간만 일했어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먹었어요.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인지적으로도 다양한 자극을 받았어요. 반면 농부들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주식이 한두 가지 곡물로 줄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영양 상태가 오히려 나빠졌고 전염병이 퍼졌고 사회적 불평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농업을 선택했을까요? 왜냐면 안정이 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렵채집은 자유로웠지만 불확실했어요. 농업은 제한적이었지만 예측 가능했어요. 인간은 불확실성에 극도로 취약한 동물이거든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약 2.5배 크게 느낀다는 게 밝혀졌어요. 손실 회피 본능이에요. 더 나은 삶의 가능성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농업은 그 본능에 완벽하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농업혁명의 심리적 유산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관계인 걸 알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해서 유지하는 것, 새로운 도전 앞에서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주저하는 것.
이게 다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새긴 심리적 흔적이에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요. 변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를 나쁘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해석이 문제예요. 농업혁명의 유산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려면 불확실성을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데 두려운 게 있을 때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실제 위험인가 아니면 익숙한 것을 잃는다는 느낌인가를요. 대부분은 후자예요. 그 구분만 해도 결정이 훨씬 명확해져요. 사피엔스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강한 이유는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대규모로 협력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협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유된 이야기예요. 침팬지 집단의 최대 규모는 약 50마리예요. 그 이상이 되면 사회가 붕괴해요.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고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계가 50마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비슷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최대 숫자가 약 150명이에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발견한 덤바의 수예요. 근데 인간은 150명 이상의 사람들과도 협력해요. 수백만 명이 같은 법을 따르고 같은 돈을 쓰고 같은 나라를 위해 싸워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공유된 이야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국가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공유하면 신뢰 없이도 협력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가 보여요. 회사가 커지면서 왜 소통이 어려워지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관계에서 왜 공통된 가치관이 중요한지가 보여요.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 관계와 나와 너 관계로 나눴어요. 나와 그것 관계는 상대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와 너 관계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은 나와 그것 관계로도 가능해요.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협력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진정으로 깊은 협력, 창의적인 협력, 서로를 성장시키는 협력은 나와 너 관계에서만 나와요. 심리학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먼이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신뢰는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순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관심을 요청할 때, 즉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뭔가를 공유하려 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뢰를 만들어요. 가트먼은 이걸 연결의 순간에 대한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신뢰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작은 것을 공유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는 것,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진짜 협력이 돼요. 사피엔스는 왜 제국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지배욕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보면 이건 인간이 가진 질서에 대한 욕구예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인간은 질서를 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원해요. 그 답을 제공하는 것이 제국의 법이었고 종교의 교리였어요.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사실이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공포를 완화해줄 의미 체계가 필요해요. 종교는 사후세계를 약속했어요. 제국은 영원한 유산을 약속했어요. 과학은 진보와 발전을 약속했어요. 이게 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걸 공포관리 이론이라고 해요. 제프 그린버그, 셸던 솔로몬, 톰 피스진스키가 개발한 이론인데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사람들에게 죽음을 떠올리게 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더 강하게 지지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 더 적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면 내 집단 편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요.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죽음과 위협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집단적 정체성이 강해지고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이후에 극우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그건 자살이라고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카뮈는 그 답으로 반항을 제시했어요. 삶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의미 없음에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이게 실존주의의 핵심이에요.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이념에 강하게 끌릴 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불안함에 대한 반응인지 물어봐야 해요. 불안할수록 우리는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원해요. 근데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 단순함의 유혹을 알아채는 것이 더 지혜롭게 사는 첫걸음이에요. 약 500년 전 사피엔스에게 또 한 번의 혁명이 있었어요. 과학혁명이에요. 근데 하라리가 주목하는 건 과학이 발견한 것들이 아니에요. 과학혁명의 진짜 혁명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 이전의 인간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코란이, 베다가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진리를 해석하는 게 학문이었어요. 근데 과학혁명은 이걸 뒤집었어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자 라고 했어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왜 혁명적이냐면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진짜 전문가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진짜 과학적 이론은 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와도 맞다고 할 수 있는 이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진리를 향해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얼마나 열려 있나요?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업데이트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과학적 태도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인지 유연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정보에 맞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인지 유연성이 높은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요.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세요. 상대방의 말에서 맞는 부분을 찾으려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내 의견을 바꾸는 게 약함이 아니라 더 나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인지혁명 이후 세상을 지배했어요. 1만 년 전 농업혁명으로 안정을 얻었어요. 500년 전 과학혁명으로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200년 전 산업혁명으로 물질적 풍요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수렵채집인 조상보다 더 행복한가요? 하라리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피엔스의 역설이에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알수록 행복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해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 매우 빠르게 적응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1년 후에 당첨 이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연구가 있어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도 1년 후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행복 수준을 보고해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제시했어요. 긍정적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예요.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채워질 때 진정한 웰빙이 온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우다이모니아, 즉 번성하는 삶에 대해서요. 그게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쾌락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예요. 불교 철학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이라고 해요. 더 갖고 싶고 현재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해방이라고요. 서양 심리학의 쾌락의 쳇바퀴, 셀리그만의 웰빙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불교의 무집착,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서 온다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 일상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3가지를 물어봐요. 오늘 완전히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오늘 누군가와 진짜 연결됐던 순간이 있었나요? 오늘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했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이게 행복을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라리는 사피엔스의 마지막에서 불편한 질문을 해요. 인류는 이제 신이 되려 하고 있다고요. 유전공학, 인공지능, 생명 연장 기술. 사피엔스는 이제 자연 선택이 아니라 지적 설계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오고 있어요. 근데 하라리가 묻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를요?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그 힘으로 뭘 할 건가요? 역사를 돌아보면 사피엔스는 힘을 가질 때마다 그 힘을 행복이나 지혜보다는 성장과 지배를 위해 사용했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를 추구했어요. 그 결과가 기후변화이고 생태계 파괴이고 핵무기예요.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 커진다고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결과까지 고려하는 책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책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이요. 이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매 순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소비하는 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요. 힘이 크든 작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개발한 이론인데 인간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될 때 3가지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고 해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 내가 뭔가를 잘 해낸다는 느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요.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인간은 가장 잘 기능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아요. 사피엔스의 생존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이야기를 만들고 협력하고 학습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때 가장 인간답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강해서가 아니에요. 유연해서예요.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꿀 수 있어서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서예요. 틀렸다는 걸 알면 수정할 수 있어서예요. 그 유연함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생존법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10년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후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 앞에서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고 수정하는 것, 그게 사피엔스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살고 있나요? 그 이야기는 당신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건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이 질문들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봐요. 사피엔스는 항상 그렇게 살아남았어요.